여러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아십니까? 북한에서 그곳은 조국의 얼굴이자 최고 존엄을 모시는 최전방이라 불립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JSA의 우리 인민군들은 언제나 빳빳하게 다림질된 군복에 영양 상태가 좋은 훤칠한 키, 그리고 그 어떤 적도 단숨에 제압할 듯한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조국의 얼굴로 뽑혔던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오정혁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당 중앙의 고위 간부였고, 저는 북한에서 가장 성분이 좋다는 자식들만 갈 수 있다는 JSA에 배치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문의 영광이자 제 인생 최고의 출세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곳에서 처음으로 부여받은 임무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전투 훈련도 사상 교육도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뼈를 애는 12월의 어느 새벽, 소대장은 저희 신병들을 집합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삽과 곡괭이, 그리고 거대한 마대 자루를 나눠주었습니다. 그의 명령은 간단했습니다. 지금부터 충성비료 수집 전투를 시작한다. 충성비료. 그것은 다름 아닌 인분이었습니다. 겨울철 얼어붙은 땅을 곡괭이로 깨부수고 그 안에 얼어붙은 인분을 캐내어 마대 자루에 담아 상납해야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겨울 내내 모은 인분으로 다음해 농사를 준비하는데, 특히 1호 행사에 쓰일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장에 바치는 인분은 충성비료라고 불렸습니다. 저는 그날 JSA라는 엘리트 부대의 일원이 되어 꽁꽁 얼어붙은 남의 집 뒷간에서 얼음덩이 같은 인분을 캐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인분 부스러기가 군복에 튀고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보다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옆 철책 너머에서 들려오는 남조선 군인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막사 안에서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국의 얼굴이라 불리는 저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차가운 인분 더미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장군님을 모시는 최전방의 실체란 말인가. 19살 오정혁의 자부심은 그날 인분 더미와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것이 제가 마주한 지옥도의 첫 번째 민낯이었습니다. 물론 충격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조국의 얼굴이었기에 겉모습은 늘 번지르르 해야 했습니다. 키가 170cm 이하여도 안 되고 몸무게가 기준치 이하여도 안 되었습니다. 서양 관광객들에게 굶주린 북한군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저희는 늘 굶주려 있었습니다. 아침에 나오는 것은 소금에 절여 짠맛밖에 나지 않는 시래기국과 옥수수밥 한 줌이 전부였습니다. 점심은 그보다 더 적었고 저녁에는 멀건 죽이 나올 때도 많았습니다. 그나마 나오는 부식은 모두 상급 부대의 간부들이 빼돌리고 저희에게까지 내려오는 것은 찌꺼기뿐이었습니다. 저는 JSA에 오기 전까지는 배고픔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지독한 굶주림을 겪었습니다. 밤마다 잠에 드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그 지독한 굶주림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마비된 이성 자리를 채운 것은 바로 폭력이었습니다. JSA는 북한군 내에서도 가장 군기가 센 곳으로 유명했는데 그 군기란 다름 아닌 구타였습니다. 선임병들은 굶주림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모두 저희 신병들에게 풀었습니다. 눈빛이 반항적이다. 걸음걸이가 남조선 놈들 같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막사 뒤편의 창고는 매일 밤 신병들의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경계 근무를 서고 복귀하던 중 너무 배가 고파 길에 떨어져 있던 옥수수 이삭을 몰래 주워 입에 넣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모습을 가장 악명 높던 리 상사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고로 끌려갔습니다. 리 상사는 당 간부 자식이라 배운 게 도둑질이냐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는 굵은 참나무 몽둥이로 제 허벅지와 등을 무자비하게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위대한 수령 동지께 감사합니다. 둘, 경애하는 장군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피를 토하며 구호를 외쳐야 했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저는 충성이 아니라 공포를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충성심이란 오직 공포의 다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 탈출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은 그 굶주림이나 폭력보다 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김동무라고 부르는 저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지내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 역시 저처럼 평양 출신이었고 우리는 인분 비료를 캐내던 첫날부터 서로의 처지를 위로하며 의지했습니다. 김동무의 유일한 낙은 밤에 몰래 숨어서 듣는 남조선 라디오였습니다. 그는 고장난 구식 라디오를 고쳐 밤마다 이불 속에서 몰래 남조선 방송을 듣곤 했습니다. 저에게도 몇 번 들려주었는데 그 속에서 나오는 K-POP라는 경쾌한 음악과 자유, 인권 같은 낯선 단어들은 저희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야간 근무 중 김동무가 깜빡 잠이 든 사이 그가 숨겨두었던 라디오가 그만 소대장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희가 잠든 막사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군복이 아닌 검은색 인민복을 입은 3명의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국가보위성, 저희가 정치보위부라고 부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잠들어 있던 김동무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반동새끼, 남조선 방송을 들어 김동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살려달라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김동무의 입을 틀어막고 짐승처럼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것이 제가 본 김동무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점호 시간에 김동무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대, 그의 군복, 그의 신발, 그가 존재했던 모든 흔적이 하룻밤 사이에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소대장에게 물었습니다. 소대장 동지, 김동무는 어디로 갔습니까? 소대장은 제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그는 제 귓가에 대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오정혁. 김동무라니? 우리 소대에 그런 반동 새끼는 처음부터 없었다. 소멸. 저는 그 단어의 진짜 의미를 그날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 그것은 이 세상에서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부모 형제조차 그가 어디로 끌려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없어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인분을 치우는 것은 굴욕적이었습니다. 구타를 당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굶주림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멸은, 이것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언젠가 나 역시 사소한 실수 하나로 혹은 저리 상사의 고발 한마디로 김동무처럼 소멸될 수 있다는 공포가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차라리 저기 철책 넘어 남조선 군인들의 총에 맞아 죽는 것이 저렇게 반동으로 끌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보다 어쩌면 더 인간다운 죽음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그 끔찍한 생각을
그날 밤 처음으로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조국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지옥도였습니다. 김동무가 소멸된 그날 밤 이후 JSA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공기는 그대로였지만 제 숨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굶주림이나 추위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라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막사 안의 모든 동료가 저를 감시하는 보이부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함께 인분 비료를 캐던 동료의 웃음소리조차 언젠가 나를 고발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경고로 들렸습니다. 특히 저를 도둑질 혐의로 구타했던 리 상사의 눈빛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볼 때마다 오동무 아버지는 평양에서 편히 계신가?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는 당 간부의 아들인 제가 무너지는 모습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그 지옥도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욱 철저하게 충성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누구보다 큰 소리로 김정은의 만수무강을 외쳤고 인분비료 전투에서도 가장 먼저 마대 자루를 채웠습니다. 우리 상사의 구두를 핥으라면 핥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존재하기 위해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판문점 72시간 다리 바로 앞 최전방 초소에서 야간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제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경쾌한 노래였습니다. 남조선 GP에서 틀어놓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었습니다. 병사 여러분, 춥고 배고프지 않습니까? 이곳 대한민국은, 저는 그동안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정치 교육을 떠올렸습니다. 남조선은 미제미국 제국주의의 식민지이며 인민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며 우리 공화국을 그리워하고 있다. 저는 그 적들의 방송에 침을 뱉었습니다. 시끄러운 자본주의의 독이다. 하지만 그 노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김정은 장군 창가와는 전혀 다른, 이상하게도 슬프면서도 자유롭게 들리는 멜로디였습니다.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인분을 치우던 제 신세가 소멸된 김동무의 얼굴이 떠올라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낮에 경계 근무를 설 때면 망원경으로 저 건너편 남조선 군인들의 모습을 훔쳐보곤 했습니다. 그들은 굶주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키도 크고 살집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들은 저희처럼 얼어붙은 표정이 아니라 서로 장난을 치며 웃고 있었습니다. 미제의 꼭두각시라는 그들의 모습은 어쩐지 저보다 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의 성분과 세뇌는 그렇게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정말 굶주리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렇다면 저들이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동무는 왜 저들의 노래를 듣다가 소멸되어야 했는가?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제 인생을, 제 영혼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은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남조선에서 웬 관광객들이 판문점 견학을 온 날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들을 향해 가장 위협적이고 가장 충성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여야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돌아가고 난 뒤 저는 리 상사의 명령으로 그들이 머물렀던 남측 구역 근처를 정리하러 나갔습니다. 남조선 놈들이 흘린 찌꺼기 하나라도 있으면 용납 못한다. 그때였습니다. 남측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더미 속에서 제 눈에 붉은색 포장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 포장지에는 제가 읽을 수 없는 이상한 그림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누르며 그 쓰레기를 제 군복품 속에 몰래 감추었습니다. 우리 상사에게 들키기라도 하는 날엔 저 역시 김동무처럼 소멸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저는 화장실로 숨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 그 붉은색 포장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 평생 단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초코파이였습니다. 남조선 관광객이 먹다 반쯤 남기고 버린 부서진 과자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굶주림에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허겁지겁 입안에 털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제 혀끝에서 느껴진 그 맛은 제가 19년간 이 세상에서 먹어본 그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맛이 아니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달콤하고 너무나도 부드러운 천국의 맛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스러기를 먹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굶주리고 있다. 미제의 식민지에서 고통받고 있다. 이것이 굶주리는 자들이 먹는 음식이란 말인가? 이토록 달콤한 천국의 맛을 그들은 쓰레기로 버린단 말인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은 무엇인가? 인분을 퍼내며 외쳤던 나의 충성은 무엇이었나? 저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김동무는 소멸되었던 것인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믿었던 조국도, 제 아버지의 성분도, 제가 외쳤던 충성도, 그 모든 것이 이 달콤한 과자 부스러기 하나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이곳 JSA는 지옥도였고 충성 비료는 노예의 증거였으며 소멸은 이 체제의 유일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철책 너머에는 저토록 달콤한 초코파이가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진짜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단 2가지의 선택지만이 남았습니다. 하나는 이 지옥도에서 소멸의 공포에 떨며 살아가다 언젠가 리 상사의 눈에 거슬려 김동무처럼 존재가 지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저 철책을 넘는 것입니다. 저 초코파이가 있는 세상으로, 저 자유로운 노래가 흘러나오는 세상으로 목숨을 걸고 달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를 감시하던 아버지의 높은 성분은 이제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리 상사 같은 자들에게는 저를 짓밟아도 되는 표적일 뿐이었습니다. 당 간부의 자식이 반동이 되었다. 이 얼마나 완벽한 고발거리입니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소멸당해 죽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향해 달려가다 죽겠습니다. 총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달콤했던 초코파이의 세상, 그 사람처럼 웃던 남조선 군인들의 세상으로 제 모든 것을 걸고 뛰어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지옥도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시 초소의 교대 시간, CCTV의 사각지대, 그리고 저 72시간 다리까지의 가장 빠른 탈출로 저는 더 이상 소멸을 두려워하는 겁쟁이 오정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초코파이의 세상으로 탈출을 꿈꾸는 가장 냉철한 생존자였습니다. 초코파이의 충격 이후 저는 완벽한 연기자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그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오정혁 병사로, 밤에는 지옥도의 탈출로를 그리는 생존자로 살았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경계 근무를 서며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저를 감시하던 리 상사의 교대 시간, 그가 초소를 비우고
담배를 피우러 가는 정확한 시간, 북측 초소와 남측 초소 사이의 거리, 그리고 CCTV의 사각지대. 제가 유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721호 지프의 주차 위치와 열쇠를 숨겨두는 장소, 이 모든 것을 파악하는데 수십 일이 걸렸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 단 1초의 망설임은 소멸이 아니라 즉각적인 사살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 13일 운명의 그날이 밝았습니다. 그날따라 안개가 유난히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늘이 저를 돕는 것인지 아니면 저를 시험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경 저의 지옥이었던 리 상사가 근무 교대를 마치고 초소를 나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막사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5분이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태어난 척 순찰을 도는 척하며 721호 지프로 향했습니다. 미리 파악해둔 장소에서 열쇠를 꺼내 쥐었습니다. 그 쇠붙이의 차가운 감촉이 마치 제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제발 시동이 걸려야 한다. 키를 돌렸습니다. 부르릉. 낡은 지프가 거친 소리를 내며 깨어났습니다. 그 소리와 동시에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엑셀을 제 발이 부러져라 밟았습니다. 지프는 굉음을 내며 72시간 다리를 향해 남쪽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측 초소의 바리케이드를 그대로 들이받고 부수며 달렸습니다. 잡아라. 저 새끼 잡아. 뒤에서 우리 상사의 경악에 찬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저 앞에 다리만 건너면, 저 다리만 건너면 초코파이의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72시간 다리를 불과 몇 미터 남겨두고 지프의 앞바퀴가 그만 배수로에 쿵하는 소리와 함께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시동이 꺼졌습니다. 제 심장도 함께 꺼지는 듯 했습니다. 안 돼, 안 돼. 몇 번이고 키를 돌려봤지만 지프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1초의 정적. 그리고 제 등 뒤에서 저기 있다. 쏴라. 반동 새끼를 쏴 죽여라.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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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함께 내려온, 어제까지 함께 밥을 먹었던 저의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향해, 반역자를 향해 일제히 자동 보총 AK 소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차 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72시간 다리까지는 불과 몇 걸음. 하지만 그 몇 걸음이 천리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탕, 타타타탕. 총알이 제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제 바로 앞에 흙바닥이 총알에 파헤쳐지며 튀어올랐습니다. 저는 살려달라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오른쪽 어깨에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끔찍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퍽! 첫 번째 총알이 제 몸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오른팔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우리 상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 쏴. 죽여. 넘어진 채로 저는 기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살아만다오. 북에 계신 저의 성분만 믿고 계실 아버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퍽! 두 번째 총알이 제 등을 관통했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입에서 비릿한 피 맛이 터져 나왔습니다. 퍽! 퍽! 왼쪽 다리와 복부, 연달아 총알이 박혔습니다.
제 몸은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가 제 군복을 붉게 물들이고 차가운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총 40여 발의 총성, 그중 5발이 제 몸에 박혔습니다. 저는 피투성이가 된 채 남측 지역의 낙엽 더미 위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살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남쪽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저 멀리 저를 지켜보고 있던 남조선 군인들의 얼어붙은 표정이 보였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동료들의 총성과 리 상사의 저주 섞인 고함 소리를 들으며 저는 지옥도에서의 의식을 잃었습니다. 제 마지막 기억은 동료들의 총성과 제 몸을 뚫고 지나가던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지옥도에서 탈출하는 대가가 결국 죽음이었구나. 저는 그렇게 차가운 11월의 흙바닥 위에서 의식을 놓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제일 먼저 느껴진 것은 냄새였습니다. 인분 비료의 역한 냄새도 막사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생전 처음 맡아보는 깨끗하고 낯선 약품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JSA의 얼어붙은 초소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포근한 이불의 감촉이었습니다. 저는 실눈을 떴습니다. 온통 하얀색이었습니다. 하얀 천장, 하얀 벽, 하얀 옷을 입은 낯선 사람들. 제 몸에는 수십 개의 링거줄이 꽂혀 있었고 삐 하는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순간 끔찍한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내가 실패했구나. 여기는 북조선 평양의 병원이고 나는 이제 리 상사에게 보위부에게 끌려가 소멸되겠구나. 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낯선 남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정신이 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인생에서 가장 절박했던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여기가 남쪽입니까? 제발 남쪽이라고 말해다오. 제발. 그 의사는 제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당신은 살았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았다. 내가 정말 살았구나. 40발의 총알을 뚫고 지옥도에서 탈출했구나. 제가 의식을 잃은 사이 제 몸은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남조선의 이국종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수차례의 대수술을 거쳐 제 몸속의 총알 5개를 모두 빼내고 찢어진 장기를 꿰매주셨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을 그리고 저 자신을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총알이 아니었습니다. 제 배를 가른 의사 선생님은 제 뱃속에서 북한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수십 마리의 20cm가 넘는 거대한 기생충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JSA에서 인분 비료를 만지던 그 더러운 손으로 옥수수를 집어먹던 제가 겪었던 그 끔찍한 지옥도의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조국의 얼굴이라 불리던 엘리트 병사의 뱃속이 기생충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그 사실. 그것은 오정혁이라는 한 병사의 수치가 아니라 굶주린 북한 체제의 민낯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병실에 누워 텔레비전이라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 네모난 상자 속에서 남조선의 모든 사람들이 저 오병사의 생존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살리기 위해 헌혈이라는 것을 해주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북에서는 반역자는 즉시 소멸시켜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반역자인 저를 살리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를 치료해주던 한 간호사 누님이 저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몸 좀 괜찮아지면 먹고 싶다고 했다면서요? 그것은 그 붉은색 포장지, 제 운명을 바꾸었던 지옥도의 어둠 속에서 저에게 유일한 빛이 되었던 초코파이였습니다. 저는 총에 맞은 어깨보다 더 아프고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포장지를 뜯었습니다. 그 달콤한 냄새가 다시 제 코끝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초코파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그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 먹었던 부스러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완벽하고 달콤한 천국의 맛. 저는 그것을 입에 문 채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과자 하나가, 이 달콤한 맛 하나가 저에게는 소멸의 공포보다 마음발의 총알보다 더 무겁고 더 절박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맛을 보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달렸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남조선 정부는 저에게 오정혁이라는 이름이 적힌 신분증과 제가 살 수 있는 작은 집을 주었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일도 해보고 공사장에서 벽돌도 날라보았습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의 풍경에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하루도 2017년 11월 13일의 그날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유, 그것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유를 얻었지만 제 몸에는 5발의 총알이 남긴 흉터가 평생 남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깨와 등이 끊어질 듯이 아파옵니다. 그 흉터는 제가 목숨을 걸고 넘어왔다는 증거이자 동시에 저에게 총을 쏘았던 내 동료들의 얼굴을 떠올리게 하는 낙인입니다. 하지만 육체의 흉터보다 더 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죄책감이라는 마음의 흉터입니다. 제가 탈출한 그날, 저의 성분만 믿고 계셨을 평양의 제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을까? 어머니는, 하나뿐인 제 여동생은 저라는 반역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김동무처럼 소멸되었을까? 아니면 어딘가 낯선 탄광으로 끌려가 죽어가고 있을까? 저는 저의 자유와 제 가족의 목숨을 맞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짊어져야 할 초코파이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게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가는 이 당연한 자유. 그것이 저 오정혁에게는 40발의 총알과 제 가족의 목숨과 맞바꾼 기적이라는 것을 단 한 번만이라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이름은 오정혁입니다. 저는 지옥도에서 탈출해 이곳 대한민국에서 그 흉터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